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하며 자리 보존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친박은 여전히 사퇴론을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 국회 보이콧을 택했습니다.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서 시작한 장글의 대행진이 오늘 서울에서도 열렸습니다. 행진 참가자들은 하이디스와 기아차 고공농성장에 들러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 날인 오늘 조종중은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만 강조하며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김성재 전 한겨레 신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금요 인터뷰 시간엔 광화문 서명지기 조미선 씨를 만났습니다. 세 딸 아이의 엄마가 1년 넘는 시간 동안 세월호 서명대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앞에 결국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친박계는 여전히 사퇴론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야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택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개정안 처리에 앞장선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여당으로서 충분히 뒷받침을 못했던 겁니다.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마음을 풀어달라고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취임 이후 소신행보를 보여온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자리 보존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그러한 저자세의 반성문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유승민 대표가 대표로서 국회 본회의에서 첫 연설을 했던 것을 감동스럽게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내대표를 청와대가 그러한 반성문을 제출할 정도로 그렇게 참 압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 원내대표의 사과에도 청와대와 당내 친박계는 사퇴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유임 결정이 났지만 청와대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당청 관계의 심각성에 대해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또 유 원내대표 책임론이 일단락된 것 같지 않다며 진정한 리더는 거취를 묻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나 의원님과 자연스레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같은 시간 야당은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 폐기하는 것은 청와대 굴복 선언이라는 주장입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 배반이자 청와대 굴복 선언입니다. 여야 합의 사항을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상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고 국회 외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국회법 개정안 제9위 일정 날짜가 정해질 때까지 의사 일정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조건부 중단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7월 1일 국회법 개정안을 제2에 붙이겠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해 폐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서 출발한 장글의 대행진이 오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행진단은 하이디스 농성장과 인권위 앞 기아차 하청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을 찾아 연대를 약속했는데요. 내일 대규모 노동자 대회에 결합하는 것을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박다솔 기자가 행진단의 오늘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노동자에게 권리를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 들을 밤 저희는 지금 노숙농성을 오늘로서 31일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인데 여기 지금 앞에 보면 동화면세점 6층에가 대만 영사관이 있어요. 근데 저희 정부 쪽에도 지금 계속 요구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저희 자회사가 자회사라게 되나요? 그게 대만 회사이기 때문에 대만 영사관에 저희가 요청서도 넣고 꿈으로 세상 힘겨울 때 우리 속에 이루어 저는 제2교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왔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있고 최근에 15불로 올리기로 그 판정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15,000원 좀 넘죠. 그래서 한국 최저 요금보다 3배나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낮은 편인 것 같아요. 들어봐 안개 속에 가려진 외딴 길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햇봄처럼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봐 저득하고 먼 아직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 날인 오늘 주요 일간지들은 이 사안을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제목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김성재 전 한겨레 신문 기자와 함께 미디어 비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자 조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중동과 한겨레, 경향신문 그리고 한국일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그 거부안에 대해서 다 지금 헤드라인으로 다뤘는데 한눈에 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네, 그 사안이 중요하고요. 굉장히 큰 사안이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신문이 오늘자 그 일면에 아주 대서특필을 했는데 그 어느 정도 대서특필을 했냐면은 보통 일면 그 톱 기사가 보통 아무리 커도 한 4단 정도 그리고 이제 5단 그 신문에서 4단 정도 들어가고 뭐 사이드에 뭐 다른 기사 한 건씩 들어가는데 오늘 아침에는 조간들이 이거를 한 5단에 전부 다 깔아서 제목을 뽑아서 이렇게 그 굉장히 크게 썼습니다. 근데 일면 톱이라는 그 일면 톱 기사의 의미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날 하루에 그 각 신문들이 얼굴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신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사를 올려서 그 사회에 그 가장 큰 이슈를 아젠다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면 톱 기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가판대에서도 보면 이제 그 가판대 쭉 신문들을 아침에 진열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면 톱 기사의 제목들이 쭉 그 나란히 이제 나열이 되는 거죠. 전시가 되는 건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아 오늘 하루 종일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이거구나.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면 톱 기사의 제목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지, 그리고 그 이슈가 의미하는 게 뭔지, 시사점이 뭔지 이런 거를 이제 전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제목인데요. 일면 톱 기사가. 근데 오늘 일면 톱 기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거부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신문마다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다른 내용들 그 제목들을 보면 이 신문이 어떤 의미를 독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은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이제 인용보를 따서 이제 올렸죠. 그리고 동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멘트와 그리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의 멘트를 나란히 넣습니다.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동아일보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멘트만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야당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의 그에 대한 이제 언급까지 넣었다는 게 상당히 좀 신선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동아일보,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배신의 정치 그리고 국민에게 뭐 심판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워딩을 그대로 넣은 건데 네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을 양쪽에 다 실었습니다. 헤드라인에 네네. 다 실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중립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금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보통 신문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나 또는 제목을 달 때 이제 저희가 기자들이 이제 훈련을 어떻게 받냐면요. 아주 그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 이견이 팽팽한 그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기사에 다 반영해라. 뭐 이런 게 이제 기자들한테는 기사를 쓸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이야기한 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국회법 개정안을 낸 것은 국회였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왜 이거를 그 개정안을 냈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같이 나란히 배열해 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공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기계적 중립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사안이 내용 자체가 청와대 행정권과 국회 입법권이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청와대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수장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에서 이제 야당의 수장인 문재인 대표의 이야기를 어떤 입장인지를 같이 보여주는 게 공정한 그런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신문들을 보면은 이제 뭐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청와대발 6.25 전면전이었다라든지 네. 또 한겨레는 대통령의 독선 정치를 짓밟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을 배신의 정치라는 이런 굉장히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알려진 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뭐 오싹했다, 소름이 돋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전하지 않고 한겨레가 정치를 짓밟다, 또 한국일보가 청와대발 6.25 전면전이다, 이런 제목을 단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 그 자체가 물론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었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시사점을 국민들한테, 독자들한테 주는지 그 지점을 끄집어내서 제목을 달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조중동 그리고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까지 약간의 좀 논조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한겨레, 경향과 한국일보 정도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권을 그대로 반영하는 보여주는 그런 제목을 달지 않고 비교적 공정하거나 공정한 이런 제목을 달았다면 조선일보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조선일보와 뭐 다른 신문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도 배신의 정치, 박 대통령, 유승민 공개 비판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어떤 한쪽의 입장만을 이런 아주 팽팽한 첨예한 이견이 지금 붙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한쪽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지금 단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제목이 저는 상당히 불공정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독자들이 저는 이런 제목을 볼 때 만약에
이런 제목들이 쭉 되어 있는, 즉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배신의 정치, 또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 국회를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제목만이 달려 있는 그 신문들을 만약에 그 가판대에서 아침에 쭉 봤다라고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고, 왜냐하면 워낙 크게 일면톡으로 다뤘으니까, 그리고 그 의미 있는 발언이 또 정당하구나 라는 아마 그런 선입관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 기사라는 거는 그 어떤 한쪽의 그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독자가 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독자가 하도록 만들어주려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제목으로 뽑아서 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10일입니다. 우리 국민TV에서도 다뤘는데 종편인 채널A에서 당시 오마이뉴스 사진과 조선일보 사진을 이용해가지고 세월호 집회가 마치 폭력 집회인 것처럼 이렇게 좀 오버하는 그런 폭력으로 매도하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 어제죠, 그 방심위에서 이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참 그 어이없는 그런 그 오보였죠. 오보가 아니라 잘못된 조작된 이제 그 왜곡 조작된 그런 사진이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통심이라고 하죠. 그 원래는 어제 내린 결론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제 어제는 그보다 좀 원래 계획했던 그 징계 수위보다 좀 높은 징계를 이제 때렸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진이 이제 그 조작된 사진인 거죠. 말하자면 조작된 사진이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채널A 쪽에서 해명을 했냐면, 직원들이 실수였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제 그 방심위 위원들이 이거는 그 단순한 실수로 보기가 좀 어렵다, 의도된 오보였다, 의도된 조작된 오보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센 징계를 때린 거죠. 이 프로 자체가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폐지가 될 프로 아닙니까? 이 문제 때문에 폐지가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이제 그 오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내린 징계도 징계 및 경고에서 벌점 5점, 상당히 좀 센 저건데요. 징계인데, 그래서 의도된 오보였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한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심의위원이 어떤 이거와 관련해서, 이 징계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방송에서 실수할 수는 있으나 보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채널A는 방송 1시간 전에 시간이 없어서 해당 사진이 들어갔다는 것은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이런 이제 그 의견을 냈고요. 또 다른 위원은 자기들이 정한 논조에 안 맞다며 출연자가 보낸 사진을 무시하고 출연자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을 확인도 안 하고 쓴 것은 왜곡 정도가 심하고 그리고 의도성이 짙다. 라고 이제 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의도성을 이 심의위원들이 읽은 거죠. 발견된 거죠. 이런 부분도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종편에서 특종이다, 속보다, 굉장히 이거에 좀 매몰돼서 확인되지 않고 팩트 자체를 검증하지 않고 지금 내보내는 경향들이 굉장히 짙은데, 그거의 연장선에 그거에 대한 경고성 징계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번 이제 이런 징계가 저도 이제 그 희망사긴 한데, 다른 종편이나 다른 방송에서도 좀 그 무리하고 그리고 선정적인 이런 보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정적인 보도라는 게 보도 중에 하나가 바로 단독 뉴스, 특종 뉴스다라고 하면서 자꾸 보도를 하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단독 특종의 뉴스 밸류가 있는 그런 보도가 아닌데도 특종을 달아서 이렇게 이제 보도를 많이 하죠. 그게 이제 경쟁이 이제 언론사마다 심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종편 방송들이 다 아시겠지만 너무 선정적이지 않습니까? 여과되지 않은 그런 화면들을 막 그대로 막 내보내는, 그리고 제목도 굉장히 선정적으로 이렇게 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아마 그 종편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여러 종편들 중에 이제 그 눈길을 끌기 위해서 아주 선정적인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선정적으로 달고 그런 보도들이 아마 계속 되긴 할 건데, 이건 희망사항입니다.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그런 선정적인 보도에 대해서 좀 계속 이렇게 강력한 징계를 내려서 좀 자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이제 남는 거죠. 네, 그럼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KBS의 개그 콘서트란 프로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상 토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근데 불방이라는 그 징계를 받았는데 방통위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정말 개그 콘서트보다도 더 개그스러운 지금 일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좀 이건 식사 뭐 하면서 또 술 마시면서 한번 웃고 정말 씁쓸하죠. 씁쓸한 제 웃음을 짓는 건데요. 저는 개그 콘서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저 지난주에 이 민상 토론 그 코너가 이제 안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설마 이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서 즉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이걸 가지고 뭐 문제 삼아서 그 결방하지는 않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그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여기 이제 행정지도라는 결론을 이제 내렸는데요. 이제 심의를 한 거죠. 심의 결과 행정지도라는 처분을 내린 건데요. 그 행정지도를 내린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해서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위반했다. 이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 유지. 라는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한 그런 개그맨들의 이 발언이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굉장히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룬 내용이 그러면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간 좀 이렇게 그걸 마스크를 쓰고 나온 거죠. 네. 네, 마스크를 쓰고 이제 나온 사진이 나왔었고, 그리고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늑장 대처한 거를 풍자해서 이제 그런 이제 발언을 넣은 건데요. 정부가 메르스 사태 대처를 굉장히 늑장 대처를 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언론이 다 뭐 그걸 그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정부에서도 또 새누리당에서 여당에서도 인정을 스스로 그 자기 고백을 한 내용이거든요. 뭐 그래서 이거는 뭐 늑장 대처한 게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다. 그것도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늑장 대처한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잘못했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지점인데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 또는 뭐 명포 장관이 마스크를 뭐 쓰고 나오고 이거를 글쎄요 품위 유지,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썼다라고 본다면은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그 개그 프로에서 풍자를 할 수 있는지 뭐 해외에서는 아주 신랄하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그 풍자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글쎄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한번 개그 콘서트에서 이런 비슷한 그 사례가 한번 있었는데요. 이거는 201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그 용감한 녀석들이라는 코너가 있었죠. 여기서 한 개그맨이 그 2013년 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난 직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에 대통령이 된 박근혜님 잘 들어. 당신이 얘기했듯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 기업을 위한 정책, 학생들을 위한 정책, 그 수많은 정책들 잘 지키길 바란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하지 마라. 코미디는 하지 마. 우리가 할 게 없어. 이런 이제 그 멘트를 넣은 거죠. 그랬다가 역시 방통위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제재 받은 이유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취임하기 직전이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에게 훈계조로 발언을 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또 벌어진 거죠. 저는 이제 총리가 우리 황교안 공안 총리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점점 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씁쓸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일이 지금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세월호 참사 437일.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엔 오늘도 서명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이 세 딸 아이의 엄마이자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조미선 씨인데요. 조 씨는 오늘도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서명대 앞에 서서 외국인 한 사람에게 눈을 맞추며 이야기합니다. We want the truth.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 오늘의 금요 인터뷰, 광화문 서명지기 조미선 씨를 만났습니다.
5월 16일 날 1박 2일 코스로 남편하고 같이 내려갔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배정을 받은 곳이 거만소였어요. 팽목항 거만소였고, 예. 그리고 그 거만소에서 그 유가족 어머니와 함께 그 거만소 내부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32일이 된 그 2학년 8반의 맨 마지막으로 그 올라온 아이의 시신을 보게 됐어요. 만지면은 그냥 뭉그러질 것 같으니까, 예, 그거를 만지지도 못하면서 그 아이를 울면서, 그리고서 그 어머니가 또 고마워하고, 또 아이 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서울로 아이의 시신을 찾아서 올라가면서 그렇게 미안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찾아서 올라가는데 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하나,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는데, 그리고 되게 창피했어요. 왜냐면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저희 부모님이 호주에 이민을 갔거든요. 이민을 가서 저도 호주에서 살았고, 제가 1988년도에 호주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브리스베인에 엑스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참가를 해서 코트라 소속의 그 관광 가이드를 했어요. 6개월 동안 한복을 입고 호주에서 그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국을 홍보하는 일을 6개월을 했거든요. 한복을 입고서. 그때는 정말로 이 나라에 대해서 좋은 것들만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알릴까, 이런 것들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외국인들한테 이 나라의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창피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리는 거고, 처음에는요, 이제 애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예, 자기도 우리도 충분히 애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아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뉴스도 안 보던 나였는데 내가 챙겨서 뉴스도 받고 애도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느냐. 이제는 좀 조용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도에 대해서 기간을 정한 거예요. 예,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는 함께 하고 있고 유가족들을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애도에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예. 여전히 이분들한테는 작년에 4월 16일이 그대로잖아요. 이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대로인데, 시민들은 그 기간을 자기네가 정한 거예요. 자기네가 정해서 이제는 애도가 끝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분위기는 좀 싸해요. 시행령이 뭔지를 몰라요. 일단은 사람들이 시행령이 뭔지를 모르고 설명하기도 힘이 들어요. 굉장히.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행령 정도는 세월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시행령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이 뭐고, 시행령이 뭐가 잘못되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 강화문의 이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10분을 설명을 해야죠. 이게 나오는데 이분들은 지나가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거를 붙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이분들은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알려고를 하면은 차라리 좋겠어요. 그럼 설명이라도 하는데 들을 생각은 아예 없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그냥 쏟아내고 욕을 하고 가니까 문제인 거죠. 예. 저희는 굉장히 정중하게 처음에는 얘기를 해요. 근데 들으려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치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예, 정치 프레임에 갇혀서 말하자면 우리는 애국자고 너희는 애국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 나라를 흔드냐는 거죠. 저는 좀 사람들이요, 왔으면 좋겠어요. 예. 알아야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해요. 제가 1년 2개월 동안에 유가족들을 알기 때문에, 그쵸? 알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사랑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유가족들도 너무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이제는 250명의 저는 250명만이 아니고 전체 이 304명을 정말로 사랑하거든요. 이제는 이게 얼굴도 다 알아요. 누군지 이름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지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랑까지는 원하지 않지만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많이 사서 흔하게 쓰고 쉽게 버리는 소비의 삶. 우리들의 삶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대개 소비자, 구매자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되어버렸습니다. 소비에 길들여지고 최적화된 존재들은 공동선을 먼저 잊기 마련입니다. 목화보고 있는 그대로지요. 나와 우리의 위험을 간단히 저버릴 수 있는 사람들의 사회. 네, 2015년 조합원 협동조합 교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내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지하 1층입니다. 참가 신청은 mediacoup12@gmail.com 메일 글머리에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참가 신청 명기와 함께 이름, 닉네임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